이번에는 9번 문제. 이런 문제도 조금 능용 문제죠.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0.3을 먼저 주어지고 수요량과 그 변화량을 묻는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면 10만원에서 임대료가 11만원으로 상승했으니까 만원이 없다. 수요량이 1,500이었는데 얼마로 바뀌었냐, 이 X를 구하는 문제. 이게 임대료 탄력성이죠. 여기 숫자 하나가 탄력성을 줘져 있죠. 0.3. 그럼 풀면 어떻게 돼요? 150분의 X는 0.3. X는 얼마야? 45. 45가 변화가 되고 임대료가 상승한 거니까 마이너스죠. 수요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1500에서 45를 빼면 1450.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또 접하지 않으면 당황스러운 문제예요. 예. 그 다음에 이번엔 10번 문제. 일반적으로 계산 문제가 박스가 나오면 좀 겁나고 좀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런데 이 문제는 9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교차 탄력성 문제죠. 교차 탄력성은 플러스, 임대 탄력성 마이너스라는 개념만 틀린 거고요. 나머지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풀어보면 아파트 가격이 1,500에서 얼마 상승했죠? 300. 그랬더니 빌라가 400세대에서 몇 세대가 증가했냐? 이게 교차 탄력성인데 탄력성 값은 여기 주어져 있죠. 0.8. 이거 풀으면 어떻게 돼요? 300을 나누면 5. 400분의 5x는 0.8. 나누면 어떻게 돼요? 80. 그러면 x는 여기 곱하면 64. 교차 따라서 플러스니까 64세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증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400세대에서 400 플러스 63이 얼마예요? 464. 이렇게 간단하게 푸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푼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요 수요 공급에 대한 문제들 꾸준하게 풀다 보면 어떤 변형 문제가 나와도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이론 문제 하나 푸는 것보다요, 계산 문제 하나 정확하게 맞게끔 푸는 거, 그것도 시간이 짧은 시간에 푸는 거, 그게 누누이 강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는 11번 문제. 이게 27회 기출문제네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학원 다니면서 접했던 문제집, 교수님 문제집을 한 권만 봤어요. 한 권만. 근데 일반적으로 시중에 보면 뭐 10년 기출문제 이런 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 권을 봐야 된다, 한 권을 봐야 된다. 한 놈만 때려야 됩니다. 한 놈만. 한 놈만 때려도 중하위권 문제, 계산문제 8, 9문제에서 5문제는 맞출 수 있고요. 괜히 여러 개 공부하다 보면 질려서 못합니다. 질려서. 그리고 기본 개념이 머릿속으로 잘 안 들어와요. 자꾸만 어려운 문제만 보게 돼요. 이번 11번 문제도 보면 27회 문제인데 이제 간단하게 볼 수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만. 이게 지금 아파트가 나왔고 다세대가 나왔죠. 그래서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거고, 하나는 다세대 주택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는 거예요. 한번 기억부터 보면 아파트가 16% 상승을 했죠. 16%. 16%고 상승을 했는데 아파트 수요 형성량이 어떻게 됐어요?
4%가 검수를 했죠. 이걸 구하면 어떻게 돼요? 2터 0.25. 근데 감소가 된 거죠. 그래서 기억은 0.2. 교차 탄력성은 아파트 가격이 16% 상승했는데 다세주택이 몇 프로가 증가했다고요? 8%. 이게 얼마예요? 0.5. 또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그리고 마지막에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이 어떤 관계냐를 물어보는 거죠. 이게 대체제냐 보완제냐. 근데 대체제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면 보완제. 근데 이건 플러스니까 왜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은 12번 문제. 이게 19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네요. 소득이 10% 증가하자 어떤 부동산의 수요량이 8% 증가했다. 이 사실을 볼 때 이 부동산은 다음 중 어디에? 소득이 10% 증가할 때 수요량이 8% 증가했으니까 플러스는 뭐예요? 소득. 소득 틀었으니까 마이너스는 이렇든 이런 문제 나왔으면 좋겠죠. 근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19회 때니까 나왔지 앞으로는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도 계속 풀다 보면 이런 복합적인 문제, 응용된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기반. 이번엔 13번 문제. 거미집 모양에 대한 문제죠. 이런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습득을 하고 암기를 해놓으면 바로바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면 이게 수렴이야. 같으면 어떻게 되죠? 순환이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면 8. 앞장을 따서 외워두면 되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면 수렴이야. 소, 하소. 기울기는 반대죠. 수요의 기울기. 절대값이 크면 발산력. 수, 가속, 수, 기반. 여기에 하나 추가적으로는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탄력성이 크다 그러면 기울기가 완만하죠. 그럼 복합적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이걸 암기해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암기한 다음에 기계적으로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13번 문제는 기울기가 나왔죠. 이거 절대값으로 수요의 기울기가 더 크니까 무슨 의미? 수요의 기울기가 절대값이 0.5가 0.4보다 크니까 활산이야. 이렇게 기계적으로 푸시면 됩니다. 이번엔 14번 문제. 이게 21회 때 지금 기출문제네요. 이번에는 가격 탄력성으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수, 가수. 수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면 무슨 의미예요? 수렴이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요거는 작죠? 그러니까 반대. 활산이야.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푸시면 됩니다. 이 부동산 경제론이 이렇게 14문제예요. 제가 풀었던 게. 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다 보면요. 외워지고 시간도 나중에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이런 거를 포기하시고 계산 문제라고 해가지고 신경을 안 쓰게 되면요.
문제도요. 안 풀어보다가 실제 시험에서 풀게 되면 이게 당황스럽고 좀 이렇게 접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도. 그래서 꾸준히 내가 5문제 이상은 충분히 누구라도 맞을 수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계산 문제를 푸는 거. 그게 합격의 요령입니다. 그리고 지금 3월, 4월 되면 그러니까 모의고사 같은 걸 많이 보는데요. 모의고사 볼 때 어떤 분은 지금도 뭐 60점도 나오고 나오는 분도 계실 거고 20점, 30점 나오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점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머릿속에 제가 처음에 강조했듯이 10월 31일 날 당일날 시간표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내가 시험을 어떻게 볼 것인가. 1교시에 몇 분인데 어떤 과목을 보고 1교시 끝나고 2교시 사이에 80분의 여유 시간이 있고 2교시 첫 번째 시간이 끝난 다음에 30분의 여유 시간이 있고 그런 걸 머릿속에 계산하면서 공부할 때도 문제 풀 때도 실제 시험을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모의고사에서는 점수가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중요해요. 시간이 남게끔 푸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점수를 높고 얕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모의고사에서 60점, 70점 맞았던 분들이요. 실제 시험에서 만약 이분들이 지금 시험 보고 나서 시간이 부족했다. 아니면 몇 문제 못 풀었다. 시간이 널널하고 60점, 70점 맞는 분들은 무조건 붙는 거고요. 근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실제 시험에서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점, 30점 맞는 분들이 시간은 남았다. 그러면 계속 꾸준히 공부하게 되면 합격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합격선 근처에서 저처럼 딱점 근처에서 합격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 풀 수 있는 건 빨리빨리 푸시고 애매한 거는 붙잡지 마시고 모르겠으면 체크. 그런 다음에 쭉 푸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와서 세모부터 푸시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 내가 제낀 문제들은요. 풀 수 있으면 푸시고 아니면 찍어버리고 마킹을 하셔야 됩니다.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중하위권 문제를 풀어서 저처럼 딱점 근처에서 합격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꾸준히 그리고 한 놈만 패는 거 그게 결국은 합격의 비법이고 요령입니다.